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사실 오늘 메인 토크는 달러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달러 얘기를 하기에 좀 앞서서 코스피 왜 이래요? 증권회사 몸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네. 요즘 제일 많이 듣는 게 네. 여름에는 보통 장이 쉬거든요. 그렇죠. 휴가철 아니에요, 휴가철. 그래서 뭐 인디안 썸머니 또는 네. 썸머 랠리 같은 용어가 있는 게 네. 원래 여름철에는 주식시장에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별난 평상시와는 다른 주가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가 인디안 썸머니, 썸머 랠리 같은 용어들인데 그거를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시장이 지금 8달째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특히 시장에서 최근에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시장 전체에 이익도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네. 드디어 기관 투자자들까지 시장에 좀 돌아오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네.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가 19%에서 20% 정도 올라와서 다른 나라 전 세계 시장에서 거의 탑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는 특히 코스닥 시장까지 상승의 열기가 옮겨붙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까지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였잖아요. 그랬죠. 그러지 않았나요? 예. 네. 이제 금년 들어서 우리 홍 박사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금년 들어서만 따지면은 거의 뭐 탑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을 넓혀서 한 3년, 5년 내지 10년 금융위기 이후 이렇게 따지면은 그래도 아직 우리는 뭐 많이 달린 시장보다 덜 갔고 예. 심지어 뭐 며칠 전에는 마켓워치에서 뭐 PER, PBR 등등 그리고 뭐 케이스 실러 교수가 계산해낸 CAP, 케이프 같은 걸로 봤을 때 미국이 가장 좀 높고 한국은 그래도 굉장히 아직 낮은 뭐 아직도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코스닥은 그 지긋지긋했던 그 이제 패시브 벗어나게 됐으니까 네. 국민연금에 어마어마한 CIO께서 이제 사임하셨으니 네. 이제 뭐 그렇게 소외받던 중소형주 한번 네. 좀 달릴 수 있는 그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코스닥은 사실 그동안 별로 못 가고 있었다가 뭐 어제 오늘 뭐 한 이틀 지금 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코스피가 가는 게 뭐 다른 나라들 멈춰서도 우리는 지금 달린다니 폭주기관차 같아요 요즘 보면 그런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 코스피만 그냥 계속 화통을 떼가면서 달려나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두 가지겠죠. 하나는 첫 번째는 일단 주도주가 확실히 보입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을 찾아봤더니 삼성전자는 35%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59% 상승할 정도로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네. 시장에 일단 주도주가 버텨주고 있다는 것. 여기에 이게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들을 유발하고요. 또 이게 왜 올랐나 봤더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초 이후에만 10조 이상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네. 강하게 상승세를 갖다가 이끌었다라는 게 첫 번째겠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서 수출이 잘 되는데 이 수출을 또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반도체를 비롯한 네. 각종 우리나라의 전기전자업종 관련돼 있는 부품들의 예. 수출이 굉장히 주도하고 있고 이 덕에 지난 2분기에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4조 원에 이를 좀 한 회사의 분기 영업이익 14조를 버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면서 더 나가서 최근 들어서서 그런 영업이익의 증가세들이 3분기에도 이어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니까 네.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IT만 봐야 돼요? 아니면 그거 말고 또 딴 것들도 좀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서 이제 중국이 네. 특히 6월 이후에 중국 위에나 절상이 있고 난 다음부터 네. 점진적으로 중국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네. 특히 소재 섹터 그러니까 화학이라든가 철강 그리고 산업재, 조선의 건설 같은 다른 업종들로 좀 순환매까지도 강화되고 있고 특히 정부의 개혁 정책들,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들 속에서 특히 IoT, 사물 인터넷을 비롯해서 또는
각종 그 여러 가지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테마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확산되는, 즉 주도주만 일방적으로 달려가다가 다른 종목군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게 시장의 최근 주가 탄력을 갖다가 더 높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좀 답답한 건 아직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이나 이익 발표되는 추세만 보면 IT와 금융업종은 확실히 개선이 보이는데 네. 다른 업종들의 이익 전망의 개선 속도는 상대적으로 좀 더디기 때문에 네. 시장이 여전히 양극화의 틀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히 IT하고 금융만? 이 지금은 제일 시장에서 핫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내일 가서 사야 되겠네요. 방법이 없네요. 저 한 2,200 가까이 올 때 현금으로 바꿨거든요. 너무 멀리 왔다. 이 조정 온다. 근데 지금 벌써 외국인은 거래소에서는 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10조를 사다가 네. 7월 초 이후에 그냥 불과 한 1,000억, 2,000억 정도. 더군다나 그것도 하루에는 샀다 팔았다는 분위기니까 네.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들은 다양한데요. 외국인이 이제 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많이 투자해서 성과를 냈다. 특히 환차익까지 많이 거뒀으니까 그렇죠. 우리 한차익도 한국 많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신호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비관론자들도 있고, 저는 상대적으로 낙관론자인 게 최근 들어서서 미국 시장이 이게 탄력이 좀 죽어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야심차게 밀어붙이던 트럼프 케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계속 딜레이되거나 네. 무산될 리스크들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좀 조정받았던 것 때문에 외국인이 안 들어왔던 것뿐이지 다시 들어올 잠재력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어디까지 간대요? 코스피? 일단 코스피를 마무리하고 잠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혹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주소 들은 바가 있으신가요? 뭐 주스 들은 바는 2,500. 네. 그다음에 뭐 2,600, 네. 심지어 2,800. 네. 이제 그 결국은 이제 내게는 시간의 다른 문제인데, 다르잖아요. 네, 저도 뭐 2,500 간다고는 지난 뭐 한 5, 6월부터 떠들고 다녔습니다. 네, 그냥 뭐 2,500. 주식을 알아서보다도 그냥 차트상으로 네. 2,500 가야 안 되겠느냐. 2,500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50만 가면 끝이에요. 예, 네. 2,500 얼마 안 남았고 네. 가는 김에 세계 최대의 이익을 내는 제조업체인데 뭐 300만 하면 가지요 뭐. 가는 김에 조금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 이제 건물이라는 게 좀 알딸딸하지만 네, 그래도 건물이죠. 한번 가는 네. 김에 한번 네. 찍고 네. 2,500 한번 찍고 네. 아니 그 오빠가 300을 가면 예. 그러면 2,500은 넘는 거 아닌가요? 그거다가 훅 넘어버릴 거려 아마. 아니 그 오빠 혼자 가도? 예. 이제 아니, 그 오빠만 가겠어요? 하이닉스도 같이 가겠죠? 갈 때? 외국인들 뭐 2, 300억만 뭐 한 5, 600억 사주면 뭐 1%가 넘고 2, 300억만 사줘도 0.5%, 0.6%는 코스닥인데 네. 뭐 그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분위기 좋게 간다면은 뭐 드라기가 이렇게 크게 초를 치지 않는다면요. 네. 뭐 2,500원 가도 안 되겠습니까? 근데 2,500이 아니라 뭐 2,600, 뭐 3,000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근데 이게 2,600, 3,000까지 가려 그러면 지금의 IT주만 저렇게 달려서 가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IT 금융 이외에 다른 종목으로도 좀 순환매가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둘만 가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다른 이슈들이 또 나와야 될 텐데 그러면 IT 실적만큼 강력한 금융 실적이나 IT 실적만큼 강력한 뭐가 이슈가 나올 게 예를 들면 뭐 배당 뭐 이런 거 이미 한번 가긴 갔지만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또 가나요? 그런 건? 일단 저 연초에 코스피 200 종목,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이 집중되는 종목들이 결국 코스피 200 종목이니까. 그렇죠. 그 코스피 200 종목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얼마냐면 130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184조예요. 그러니까 54조 원 상향 조정됐거든요. 전망치가. 예,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는데 그 조정된 거의 대부분이 IT였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좀 설명해 보는 게 한 4, 5조 정도가 금융에서도 올라왔고 네. 나머지 대부분의 섹터들은 대부분의 산업들은 오히려 연초보다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업종이 더 많습니다. 결국 시장이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한 번 더 분위기를 더 확산시키고 종목을 확산시키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나 산업재 쪽을 저희가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쪽 섹터는 결국 원자재 가격이 확실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40불대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45불 넘겨서면서 반등이 나오는 게 네. 분명 그런 산업재나 소재 업종에 대한 이익 전망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요인인 건 분명한데 네. 이게 원체 미국산 셰일 오일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업습하다 보니까 작년처럼 55불 넘어갈 수 있느니
있느냐 이런 부분에 그건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어떻게 시각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좀 그쪽이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 이제 시장의 참가자들의 관심은 정부 정책에 맞춰주는 분위기입니다. 즉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도 올해 연초 이후에 한 1조 3천억 이상 사고 더 나가서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린 제4차 산업혁명 관련된 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더군다나 미창부 이름도 또 바뀌잖아요. 네. 정보통신과학부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 바뀌는 과정들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그런 육성 의지들이 부각되면 코스닥 시장을 비롯한 다른 바이오라든가 이런 다른 섹터로도 확산될 여지는 있지 않냐라는 게 최근 시장의 분위기인데 아직 확인은 안 됐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코스닥으로 조금씩 움직여가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움직이면 좀 나오긴 나오죠. 일단 시장의 사이즈를 생각해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올해만 1조 3천억 코스닥에서 순매수한 건 상당히 큰 규모고 네. 최근에 그렇게밖에 못 오른 건 올해 연초 대비 코스닥 시장이 7%도 아직 못 올랐거든요. 네. 이 못 오른 것은 결국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그 투자하고자 하는 순매수의 어떤 그런 흐름보다는 순매도 쪽으로 좀 대응했던 게 더 컸겠죠. 이제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바뀔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는 올해 주식시장 그래도 2,500선 넘겨 2,600선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600까지 간다. 3,000은 아니고요. 3,000까지 가려면 이제 PER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주가 수익 배율 기준으로 해서 13배, 14배 선을 이제 봐야 된다. 이건 순이익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그 정도를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이제 2006년, 7년 밸류에이션이라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특히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을 보면 2018년 이익 전망들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으니까 네. 내년에 그 레벨 가는 건 큰 부담이 없어 보이는데 올해는 올해 당장 달려가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달러로 한번 넘어가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달러를 팔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 요즘 무슨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최근에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 또는 네. 강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달러와 강세 기대가 크게 약화되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달러와 약세에 대한 기대가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와 인덱스 자체도 연저점을 좀 통과한 상태고 네. 달러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연저점 근처에 지금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스토리는 사실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약화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 백그라운드는 뭐 저조한 미국 물가 상승률, 음. 특히 이제 뭐 6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전월 대비해서 플랫, 네. 그리고 뭐 전년 대비해서 1.6% 상승 뭐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자체가 굉장히 크게 잡아져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난해 그 11월 달부터 불을 지폈던 달러와 강세 불을 지폈던 트럼프 정책의 어떤 친성장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가 네. 크게 지금 최근에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 스캔들이 계속 뭐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뭐 최근에는 어제 그저께인가요? 미국 건강보험법이 상원에서 사실상 통과가 무산이 돼지고 폐기 네. 절차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돼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달러와 강세 기대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뭐 트럼프 케어는 뭐 불발이라고 뭐 쳐도 지금 옐런이 약간 비둘기적인 성향으로 돌아버렸죠. 사실 미국 달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옐런일 텐데. 6월달 FOMC에서 사실은 시장에서 그동안에 비교적 그 비둘기파적인 다비시한 성향을 보였던 미국 연준이 굉장히 호키시한 쪽으로 해석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물가 상승 전망치를 1.9%에서 1.7%로 낮추면서도 거꾸로 금리 인상의 그 경로를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러고 이제 그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 축소 계획을 그대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좀 호키시하게 읽었었습니다. 근데 네. 거꾸로 이제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그 옐렌이 미국 의회에 의회에서 증언을 하면서는 조금은 퇴로를 열어놓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가 일시적인 거다라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곧 회복이 되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과 같이 물가 상승률이 계속 저조한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면은 정책 경로를
바꿀 수 있다는 쪽으로 네. 퇴로를 좀 열어놓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한 번 이제 달러와 약세를 부추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니 옐런이 이렇게 그 물가에 대해서 좀 굉장히 확신을 잃어버린 듯한 게 분위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표들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오나요? 사실은 원자재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물가가 뭐 높게 나올 수는 없는 건데. 전반적으로 리테일 세일즈도 좀 낮게 프린트가 돼지고 물가 자체도 계속 좀 낮게 네.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특정 어떤 이슈들 때문에 네. 그 물가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돼지고 곧 정상화돼질 거라는 기대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네.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속되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구석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반응들이 아마도 이번 그 의회에서의 옐렌의 증언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돼지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또 비교적 이제 호키시한 쪽으로 해석이 돼지던 한 연준 위원 그 패트릭 하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네. 조금 다비시한 쪽으로 네. 그 물가 상승률을 봐야 된다. 앞으로 금리 인상 경로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더 많은 연준 위원들이 현재 낮게 프린트가 되고 있는 미국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그 컨선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연준 플러스 다른 중앙은행들까지 지금 거의 뭐 입을 맞춘 듯이 아니면 서로 암묵적으로 하다시피 해가지고 연준의 지금 우리 유 부장께서 지적하신 그 연준의 그런 스탠스 내지는 옐런의 발언 그리고 뭐 금리 인상과 뒷받침할 만한 미국의 인플레 지표 이것만 봐도 달러가 약으로 가야 되는데 여다 대놓고 드라기가 지금 무슨 뭐 8월 말에 또 잭슨홀 가가지고 테이퍼링 관련해서 한번 뭘 얘기할 것 같다. 이걸 또 슬쩍 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데 이렇게 한번 간을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자 거기다가 캐나다 중앙은행 인상 예, 시작했죠. 인상 시작했죠.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또 호주 중앙은행 또 그거 나왔죠. 의사록에 보니까 걔들이 보는 뉴트럴 레이트 중립금리가 3.5%라니까 지금 네. 1.5인데 네. 뭐 이런 식이니까 지금 구로다 빼고 BOJ 빼고 저 뭐 영란은행 카니도 그러고 다 한꺼번에 그렇게 되니까 2014년 하반기에 그 엄청난 달러 강세 원자재 급락을 촉발했던 통화정책 다이버전스에서 이제 컨버전스로 가니 네. 지금 이제 거기다가 또 시장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우리 유 부장께서 더 정확하게 보시겠습니다만 짐작인데 요즘 다 뭐 언제 그거 일일이 딜러들이 뭐 국채 수익률 봐가면서 뭐 미국 간 독일 간 아니면 달러인 딜러들이 미국하고 JGB하고 스프레드 봐가면서 하겠습니까? 그거 다 기계들이 알아서 계산하는데 그건 하면 주문 나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최근 한 2주 사이에 이런저런 모든 재료들이 한꺼번에 달러 쇼스로 올린 것 같아요. 음모론적인 거 하나만. 역시 우리 역시 우리 본부장님은 이선희님한테 역시 물어봐야 돼. 음모론 좋아하시죠. 그때 이선희님한테 물어봐야 돼. 네. 연준 의장 네.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임기가 지명 저기 언제까지예요? 10월인가 그렇죠? 예, 뭐 그때쯤 하고 어쨌거나 내년 2월 말에는 옐런은 임기 끝나는데. 그러니까 2월에 끝나는데 예, 그 전에 그 전에 지명을 해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나 싶은데 예. 그게 10월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 차기를 노리고 도비시하게 바뀐 거 아니에요? 아, 옐런 의장이 네. 갑자기 바뀌었어요? 요즘 그거 갖고 말 많던데요. 옐렌은 원래 사실은 계속 다비시였죠. 다비시한 모습을 계속 보이다가 6월 FOMC 정도 전후해서 호키시한 쪽으로 네. 프린트되는 쪽, 이해되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그게 네. 거기서 다시 이제 다비시한 쪽으로 발을 들여놓는 모습인데 그거는 결국은 사실은 본인이 다비시해서 다비시한 게 아니고 지표 자체가 뒷받침이 안 돼주니까 네. 단기 금리를 올리더라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낮은 상태에서 물가가 낮은 상태에서는 뭐 결국 원하는 어떤 그 금리를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확실히 우리 유엔 바뀐 부장은 부분이 아닌가 음모론을 싶습니다. 논하기에는 너무 영혼이 맑아요. 네, 맞아요. 내가 바뀌었구나. 그죠? 지금 음모론으로 가자는데 네, 지금 전혀 이게 데이터 디펜던트로 가버리니까 이거 뭐 답이 안 나와. 아니 그래서 사실은 더 음모론이 나온 게 6월 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스케줄대로 가겠다 그랬잖아요. 맞아, 대못을 박았죠. 예, 네. 예.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최근에 의회 연설에 와서
그저 6월 달에도 물가 문제 똑같이 다 있었고 모든 문제는 다 똑같았는데 저번 7월 달에 와서 갑자기 약한 모습, 뒤로 빠지는 모습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데이터가 바뀐 것도 아니고 세상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금리 인상에 좀 약한 모습을 보였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더 호키시하게 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있으면 내 임기 연장 결정해야 될 때가 몇 달 안 남았네?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저금리를 좋아하잖아요. 4년 내내 그것만 생각했을 텐데 뭘 또 뒤늦게 생각합니까?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정도 있는 사람은 음모론적으로 지금- 한번 얘기해보세요. 예. 음모론적으로. 음모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저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옐런이라면 네, 입장을 바꾸 그것 때문에 입장을 바꾸진 않을 것 같다. 예, 취임 100일 남짓 됐는데도 이미 레임덕에 접어든 거나 마찬가지인 대통령, 네. 자기의 임명권자, 네.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도대체 조세 감면은 언제 하며 네. 예산은 언제 짜고 네. 부채 한도는 언제 통과시키며 이런 거 다 생각하다 보면은 안 그래도 지금 뭐 한 4조 5천억 달러, 4조 6천억 달러 계산은 이거 줄여 나갈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 살살 할 테니까 점진적으로 할 테니까 시장 영향이 없을 거니까 네. 이러면서 그저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시장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네. 아니까 저 같으면 그 험한 꼴 안 보겠습니다. 옐런이 있을 때는 좋았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게리콘 같이 박사학위도 없는 놈이 그냥 뭐 알루미늄 은딱지 무슨 트레이드 하다가 저 골드만사스 세컨드맨까지 갔던 저 친구 뭐 박사들 버글버글 모델 돌리는 저 연준에 와갖고 뭐 사든지 팔든지 뭐 오르든지 내리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정책하다 보니 역시 옐런이나 버냉키하고는 다르게 저런 사람한테 맡기로니 세상이 마탱이가 가는구나.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에이, 그건 그렇다고 다시 불러줄 거 아니기 때문에. 아니 뭐 돈이 아쉽습니까? 명예가 이- 아쉽습니까? 뭐 어쨌든 뭐 임기 한 번 더 하고 싶죠. 뭐든지. 나 같으면 그 정도 되면 놀러 다니겠다. 아이, 그분의 남편이 네. 그 노벨상을 받으시긴 했지만 그래도 교수님이기 때문에 평생 박봉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 돈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어디 오라는 강연만. 뭐 하기야 뭐 이제부터 강연만 다녀도 네. 충분히 뭐 문제는 없죠. 회고록만 써도 그렇죠. 회고록만 그거는 뭐 근육이게야 나 이렇게 하나 써. 네, 네, 네. 트럼프와의 6달 뭐 이런 1년이구나. 트럼프와의 1년 뭐 이런 거 쓰면은 뭐 대박 날지 모릅니다. 그 이혼 서류 같습니다. 근데 그러나 저러나 달러 약세가 되면서 지금 신흥국으로는 시장으로는 자금이 뭐 수출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신흥국 시장으로는 자금이 더 굴러 들어올 여건은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 가장 좋은 대리 변수랄까 이제 네. 그 지표가 EMBI 스프레드라고 이머징 마켓 본드 인덱스 스프레드가 있는데 네. 그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한 13개, 12개 나라 정도 워치를 하고 있는데 네. 뭐 CDS 프리미엄이든 뭐든 국가들 그 우리로 이야기하면 KP물이라고 하는 네. 코리안 페이퍼 뭐 스프레드든 뭐 다들 떨어지는 분위기라서 네. 이미 스프레드가 많이 좁혀졌다 싶었는데 거기서 더 떨어지더라고요. 역시 그건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번 의회 청문회에서의 그 연설 이후에 네. 특히 그 미리 보고했던 거에서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일시적 인플레이션 압박의 완화라고 6월에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걸 삭제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약화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바뀌는 이런 것들이 다들 달러 약세에 대한 뱃을 강화시키고 이머징 마켓이 최대의 수혜자가 되는 분위기고 또 그 속에서 유가도 최근에 반등하는 거가 전반적으로 보면 또 한 번 우리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작년 11월에 있었던 네. 작년 11월 오펙 회담 이후에 원자재 시장이 한번 이렇게 네. 선순환 흐름을 탔던 그런 분위기로 좀 또 가는 그런 모습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요 시차가 요 우리 녹화하는 시간하고 드라기 저 22통화정책회의하고 반나절 차이인데 그것만 보면 조금 분명해지는데 그러니 오늘 예를 들어서 잭슨홀에 가서 얘기하려고 아껴두고 별 얘기 없을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만약에 진짜 드라기가 출구 쪽으로 좀 더 다가가는 모습 아니면 22 QE에 대한 어떤 테이퍼링 내지는 유로존의 어떤 경기 회복 그리고 물가 상승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몇 번만 코멘트 해준다면은 그러면 좀 분명해지거든요.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유로 달러도 그렇고 뭐 달러 인덱스를 갖다가 뭐 무역 가중치를 하나 뭐라 하나 이게 그 2002년 고점인데
무역 가중치 달러 인덱스로 보면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좀 본격적인 달러 약세로 갈 것이냐 같으면 오늘 드라기가 좀 호기시하게 나와주는 거고 그게 아니고 요 한 1, 2주 이 정도 유로가 올라와서 전고점 한 2번 찍었던데 1.15에서 이제 열어버리면 이거는 1.2로 가는 건데 이게 두려워서 또 살짝 또 6월 FMC하고 다르게 의회에서 또 발표는 옐런 같은 그런 스탠스를 보인다면은 제가 봐서는 또 요 달러 시장 외환 시장은 또 선수들이 또 달러 쇼스로 밀던 선수들이 또 이럴 때 포지션 또 몇 번 또 꺾는 세력들이 나오면서 또 조금 더 뭐 8월 말 내지는 9월 FMC까지 또 소강 상태로 갈 수도 있는 네.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 두 가지 각도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오고 싶은데 먼저 이제 그 소장님께서 달러와 약세가 신흥극 랠리를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환율의 약세 내지는 강세가 캐피탈 플로우를 만든다기보다는 캐피탈 플로우가 환율의 약세 강세를 만든다. 선후관계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보면은 완만하거나 비교적 온건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즉 캐리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위험 자산의 가격이 수혜를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신흥국 특히 이제 고금리 통화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달러화의 추세에 대해서 저는 약세로 완전히 반전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레인지 하단 근처로 근접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나라는 유럽은 돈을 푸는 거를 줄이겠다는 거지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금리를 네. 올리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네. 미국은 돈을 걷어들이겠다,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네. 수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네. 쪽에서는 여전히 달러화가 약세로 반전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동안에 강세를 보였던 거를 되돌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이제 뭐 그런 쪽에 봐서는 여전히 박스권 거래는 달러화 글로벌 달러화 기준으로 박스권 거래는 유효한 걸로 보는데 다만 레인지가 조금 낮아진 상태, 하단이 좀 낮아진 상태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연준의 수사에 따르면은 연내에 한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물론 시장에서는 많이 낮춰잡고 있습니다만 네. 한 차례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고 4분기 정도 적어도 보이는 9월 정도 내지는 뭐 그 다음번 FOMC 정도에서는 자산 축소를 네. 시작할 가능성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뭐 어찌됐건 상대적으로 달러와 밸류를 비싸게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돼 있는 것 같고요. 뭐 트럼프가 이제 마냥 밀리기만 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는 거는 아직까지 시티의 공식 뷰 자체는 연내 금년 연말경 정도에는 어떤 형태로건 친성장 정책, 뭐 세제 그 감면을 포함한 세제 개혁을 포함한 친성장 정책을 시장에 내놓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기존에 비해서는 상당히 온건한 완만한 형태가 되겠지만 뭐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달러화의 어떤 회복세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기본적인 시티가 지금 류 부장께서 지적하신 거 저도 안 그래도 딱 한번 언급하고 싶었던 그 내용인데요. 네. 그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달러를 팔아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이 기사가 최근에 며칠 사이에 굉장히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너무 귀가 솔깃하잖아요. 네. 귀가 솔깃하고 지금 최근에 시장 흐름이 좀 다이내믹하다 보니까 저런 기사가 나와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나온 게 JP모건 자산운용에서 한 얘기가 딱 지금 유 부장이 얘기한 그 논리입니다. 너무 연준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지적이죠. 얘들이 이제 그냥 콸콸콸 나오던 게 조금 이렇게 줄어들어서 나오는 거고 얘들은 아예 수도꼭지 장갑고 수조 물 빼는 거고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 최근에 단기적인 이 달러 약세를 갖다가 추세적인 전환이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 지금 우리 서울에서도 뭐 1120원 지키려고 당국도 한 이틀 움직인 걸로 딜러들은 추정하는 것던데 네. 그래 뭐 아직까지 승부는 안 난 거죠. 하단이죠, 하단. 지금까지 봤던 레인지에. 우리 그동안 우리 원화 환율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하단이 1120이 한번 걸리고 그다음에 1080 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에서 대충 앞에 그냥 거래됐던 레벨로 숫자로 보면은
뭐 1120, 1110, 심리적으로 1100이라는 피겨가 굉장히 큰 피겨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해 저점이 있던 1090 굉장히 아래쪽으로 좀 촘촘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국내 연기금이나 자산 운용사들 그리고 개인들조차도 환율 하단 근처에 오면 비교적 매수에 적극적입니다. 전반적으로 거주자 예금 잔액 동향을 보면 지난 환율 하락기였던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는 거주자 예금 잔액이 쭉 늘었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는 거의 700억 불에 육박을 했다가 6월 달에 환율이 1110원, 20원대에서 1150원대로 반등을 하니까 거주자 예금 잔액이 63억 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환율이 빠질 때는 파는 거를 아끼고 쌓아두고 또는 위쪽을 바라보고 좀 사 모았다가 환율이 올라가면은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만 전반적으로 그 큰 외부적인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환율의 변동성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축소되는 박스권 안에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최근의 기본적인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아래쪽으로 굉장히 촘촘한 지지선들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사님 어디까지 보세요? 아, 빠진다면요? 네. 예, 빠진다면 지금 우리 뭐 기존에 봤던 그 레벨들, 예, 뭐 1100 심리적 지지선. 네. 근데 1120원은 이 기술적으로는 큽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이거 2014년 하반기 이후에 큰 추세선이 지금 걸리는 레벨이라서 이번에 무너지면은 뭐 작년에 봤던 1090, 1080도 네. 뭐 이렇게 가긴 가겠는데 그 아래까지 갈 것이다에 대해서는 별로 뭐 배팅하고 싶지 않습니다. 1120보다 밑으로 잘 안 내려갈 거다. 1100 아래로 간다 하더라도 뭐 추가 가봐야 1, 20원 아닌가. 네. 그럼 해외여행을 가만 놓고 가도 되겠네요. 그거 별 차이 없다니까요, 본부장님. 무슨 나가셔가지고 뭐 한 5,000불, 6,000불 쓰실? 우리가 요만한 거에 또 민감해가지고. 홍 박사님. 예. 옛날에는 원화 환율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 실적이 휘청휘청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때는 뭐 우리 외환위기 때 환율 1,800 넘어갈 때 울산은 막 입이 귀 밑에 가서 얼렸거든요. 울산. 네. 근데 요즘은 우리 환율하고 기업들 수출이나 기업들 실적하고 그렇게 그 상관관계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역시 그 두 가지 요인이겠죠. 하나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이익이 잘 나게 됐던 게 환율 요인들 그런 것보다는 네. 역시 경기. 아까 특히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확실히 좋아 보이고 네. 또 그런 과정에서 미국부터 시작해서 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 타이트닝으로 가고는 있지만 네. 아직은 되게 그 어커머데이티브한 완화적인 그런 기조들을 가지면서 경기 부양적이었던 게 네. 효과를 미치니까 환율 떨어진 것 자체가 아직 효과가 안 나왔다. 이게 첫 번째일 거고. 네. 두 번째는 최근 그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삼성전자 하나의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넘어서서 30%를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래도 다변화들을 많이 생산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국내 고용에는 부정적이겠지만 네. 네. 해외 쪽으로 설비들을 많이 이전시켜 놓고 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타고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확실히 크면서 이게 자연 해지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들어오면 칼같이 해지를 했다라면 요새는 해지도 안 하고 이러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좀 예전보다는 덜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고민은 되는 건 확실히 근데 1,250원, 뭐 80원이 작년 고점, 네. 또 올해 저점이라 그래도 1,120원. 밴드가 적어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150원, 120, 140원 레벨의 2년 사이 변동이면 사실 과거 우리 900원에서 1,500원 갈 때라든가 네. 또 1,500에서 다시 1,100 갈 때의 환율 변동성에 비하면 확실히 과거보다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좁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내성은 지금 현재 있는 레벨인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우리 걱정했던 것처럼 1,100이라는 심리적 지지선을 깨고 확 내려간다면 그때도 아무 영향 없을 거냐에 대해서는 자신 못하는 건 또 분명한 사실이겠죠. 적어도 이 레벨에서는 이익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한 단계 레벨 다운되면서 변동성이 확 확대되면 네. 이게 사실은 또 문제를 안 일으킨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골디락스 하지 마. 한국 원화 환율만한 골디락스가 어디 있습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그렇죠. 예. 우리 진짜 딜하고 있는 우리 유 부장께서 참 요즘 딜 안 하신대요. 예. 옛날엔 그래도 좀 먹었다 하려면 그래도 뭐
한 일주일 사이에 한 30원 내지 50원 먹으면 좀 먹었다 하는데 예. 요새는 일주일에 10원만 먹으면 먹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참 안 움직이는 환율 됐어요.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변동성이 있는 게 그나마. 최근 한 일주일이었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일주일. 1157원 90전 찍고 지금 1120원까지 빠졌다고 오늘 조금 반등해서 끝이 네. 났으니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뭐 당장 올해 내의 얘기는 아니고요. 뭐 한 내년 정도까지 그 타임스팬을 놓고 넓혀서 볼 때 혹시 원화가 세 자리 갈 가능성은 있어요? 한동안은 세 자리에 대해서 걱정 많이 했었거든. 저는 전혀 그런 쪽으로 아직 세 자리로 안 갈 보고 가능성은 전혀 있습니다. 없다. 안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크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키 드라이버가 네. 주요한 동인이 과거에는 경상수지가 거의 다였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는 자본 수지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해 우리 그 투자 수지를 봐보면은 네. 지난해 투자 수지 적자가 한 680억 불 정도 되더라고요. 네. 경상수지 흑자 부분의 상당 부분을 상쇄시키는 그런 결과였고요. 5월달 국제 수지표를 보더라도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주식 채권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채권 투자의 밸런스를 봤는데 우리가 월간 55억 불 적자더라고요. 네. 물론 들어오는 그중 돈보다 우리가 해외 투자 나가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92억 불 정도가 유출이었고요. 들어온 게 36억 불인가 37억 불 들어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전체가 움직임이 다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등등의 영향을 본다 그러면은 과거와 같이 경상수지 많이 드라이버가 돼가지고 환율이 그렇게까지 빠지는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만에 하나 정말 그 우려되는 시나리오, 일말에 우려되는 시나리오의 케이스는 옛날에 미일 무역 분쟁이 한참일 때 달러 대 yen 환율이 115엔 하던 게 80엔까지 고꾸라졌었거든요. 그렇죠. 78엔까지 네, 갔었거든요. 78까지 갔었죠. 뭐 혹시 그런 어떤 비슷한 압력이 행사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0% 만들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이 유일한 케이스인데 아마도 그런 케이스는 없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능성을 아주 낮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ECB하고 BOJ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ECB가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조금 시간이 좀 몇 시간 더 있어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예. 근데 그 일단 드라기가 좀 매파로 돌아서 확실하게 이게 스탠스를 보일까요? 드라기의 그 별명이 미스터 앱센트라고 네. 뭐 중요한 시점만 되면 안 보인답니다. 네. 그래가 어디가 있나 싶어 보면 이렇게 전화 받고 있대요. 네. 드라기는 자주 전화 오는 데가 많답니다. 네. 뭐 메르켈한테도 전화 올 거고 네네. 라가르드도 전화할 거고 뭐 화이트만 같은 분데스방크 총재도 전화할 끼고 뭐 이런 식인데다가 그 다음에 저 피그스 국가들 죽는 네. 소리 할 거고 네. 이거저거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아 글쎄요 저는 조금 이렇게 어차피 이거 몇 시간 있어야 이제 확인은 되겠는데 드라기 그 새가슴이 오늘 승부를 볼까 싶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지금 뭐 8월달에 잭슨홀 가서 한 번 할 것처럼 이렇게 우는 떼어놨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뭘 한다 해도 그러고 나서 9월 7일 날 22 통화정책 회의 있고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이제 9월 FOMC 시장 이제 주목해야 되는 네. 거기 있는데 지금 굳이 뭐 7월 통화 회의에서 승부를 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굉장히 그래도 말을 어떻게 했을 때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은 사람이니까 네. 시장 여기서 더 크게 뭐 유로 강, 달러 약으로도 안 가게끔 그렇다고 또 지금 여기서 뭐 확 꺾이지도 않게끔 네.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화법을 구사할 것 같습니다. 이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은 9월 정도에는 그 양적 완화 축소를 비롯한 전반적인 ECB의 통화 정책 경로를 발표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정도에. 예. 근데 그 전에 조금씩 수사를 좀 바꿔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고요. 네. 지난 6월달에 있었던 드라기의 발언도 그런 어떤 그 사전에 시장을 예방하게 하는 네. 간보기의 차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지고 그런 스탠스는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그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시비가 그런 형태의 어떤 드라기가 그 앞에보다 좀 더 진전된 형태의 그런 어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발언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이제 유로가 강세로 갈 겁니다만 다른 통화에 대해서도 과연 달러가 약세로 갈 거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앞에 그 드라기 발언 이후에 네. 유로는 강세로 갔지만 달러가 유로에 대해서는 약세로 갔지만 나머지 통화에 대해서는 거꾸로 강세로 갔었습니다. 그죠? 엔과 원화에 대해서는 강세로 갔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금까지는 미국이 나홀로 그 통화정책 정상화, 적어도 타이트닝은 아니라고 통화정책 정상화기를 걸었었습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다 돈을 푸는 반면에, 그런데 이제는 동지들이 생긴 겁니다. 그죠? BOC가 캐나다 중앙은행이 그랬었고, 네. 호주 중앙은행도 그런 수사를 쓰고 있고, 영국도 그렇고, 만약에 20위까지 그런 쪽으로 좀 더 확실한 진전이 있다고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 내지는 소위 이야기하는 금리 인상에 보다 좀 더 네. 편안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 지난번에 드라기 발언 이후에 달러 금리가 동반해서 상승했던 부분의 주요한 이유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달러 엔, 달러 원도 서포티브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즉 ECB의 어떤 정책 자체가, 물론 이제 달러와 인덱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유로이다 보니까 달러와 인덱스만 놓고 보면 약세로 보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쳐다보는 그런 환율, 달러 엔이나 달러 원 같은 그런 환율들이 동반 약세를 보일 거는 저는 그런 쪽으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서로 코끼시한 발언이 나와서 네. 달러 인덱스 자체가 아래쪽으로 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러 원은 거꾸로 서포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 박사님, 네. 지금 그 뱅크 오브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한 게 캐나다 집값이 너무 뛰어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유럽을 보면 지금 독일 집값 장난 아니고요. 아 근데 국가별로 차이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차이는 좀 있겠지만. 예, 저희도 이제 그 국제결제은행 네. 통계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질 집가나 명목 집가 동향을 살펴보면 확실히 돌아섰어요. 스페인마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그러니까요. 사실인데, 네. 문제는 이제 아까 잘 그 이진우 소장님이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피그스 국가들이 전화를 많이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이제 막 살아나는 중인데 벌써 올리면 여기다가 어떡하냐. 어떻게 올리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갈등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독일 물가가 물론 지난달 서프라이즈하게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아직은 2%라는 타겟에 비한다면 아직 좀 룸이 있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얼마 전에 막 이탈리아 은행들에 대한 구조조정 자금 집행들이 있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보면 국가별로 보면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노동시장에서의 비용 요건들을 살펴보면 독일도 임금 상승률이 꺾인, 이렇게 그러니까 불황 이후에 확 올리다가 네. 상승률 자체가 완만해지고 있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네. 근원 물가에 대한 어떤 공포를 자극할 만한 강력한 어떤 물가의 상승 압력들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드라기 총재 입장에서는 결국 앞으로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의 규모를 갖다 축소하고 더군다나 포워드 가이던스를 이제 점점 없애거나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유로가 강세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그래서 저희들은 경제 지표들을 보는 입장, 그러니까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볼 때는 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경기 지표도 그렇게 급하게 인상이나 하여튼 그 타이트닝 쪽에 그 지지하는 그런 숫자는 안 나오고 있다. 적어도 인플레이션 쪽에 집값과 유가는 확실히 인플레이션을 지지했지만 유가 네. 자체는 이미 꺾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상승 탄력이 꺾였고 집값도 오르곤 있지만 네. 사실 그 독일 집값 오르는 거는 아까 이야기하신 캐나다 집값이나 네. 호주 집값 오른 거에 비하면 그래도 거긴 굉장히 완만한 편이고, 덜하다. 네. 이제 막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피그스 국가들의 집값이 올라오는 중이고, 이건 네. 집값의 상승은 당연히 금융기관 건전성 향상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요? 그것도 중국 사람들이 가서 집 샀나? 전 세계가 지금 다 중국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다 올라요. 그런 거죠. 캐나다도 그렇다는 거예요. 캐나다도. 예. 캐나다는 확실히 그렇다고 한 게, 당장 밴쿠버 집 살 때 세금을 네. 그렇게 묻히는 거 보면 확실히 그건 보이는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도 분명히 샀겠죠. 샀지만 특히 거기도 그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에 영주권 주는 제도들이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대표적인 나라가 말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적어도 집값의 움직임들 보면
지난해가 바닥이었고 네.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오고 있는 이런 흐름들 여기에 또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관건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탈리아 은행 이야기한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벌써 그렇게 이미- 시장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부담을 주기보다는 점진적인 기대의 조정으로 진입했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집값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을 하면 혹시 답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척척 박사입니다.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모르는 게 합니다. 없습니다. 저. 지금 우리나라 집값 상승세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민스키 모멘트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건 너무 싸고 이거가 만약 오르면 나에게 손실이 크기 때문에 투자하는 걸 보통 해지 금융이라고 하고 네. 이 오를 것 같은데 수익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시기를 네. 투기 금융이라고 하고 네. 마지막으로 나보다 더 바보가 내가 샀던 거를 내가 팔 때 잘 받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 폰지 금융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세 가격이 집값에 막 붙으면서 그때 와서 해지 금융의 시장이었다고 보여지는데 네. 작년 연말 올해 초를 고비로 해서 시장이 한 차례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이제 좀 투기 금융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네. 그런 흐름들. 특히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론그로스 그러니까 대출의 증가세나 부채의 증가세들이 멈추지 않고 있는 걸 보면 네. 시장이 이제 점진적인 상승 흐름에서 약간 가파른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저희들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국면이 되면 가격의 강보합 상승은 예상됩니다라고 정도가 코멘트의 맥시멈이지 네. 얼마 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여건이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좀 이게 점점 올라가는 그 상승의 가속도가 붙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정부의 적절한 어떤 대응들이 잘 나타날 경우에는 또 달아오른 시장을 좀 냉각시키는 효과는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 나와야 되는 타이밍 같다. 일단 저희들 금융시장에 있는 참가자들이 느끼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불이 붙은 것 같은 그런 여건이다라는 걸 네, 말씀드리고 그러면 싶습니다. 지금 현재 레벨이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의 레벨이 이게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직까지는 진심하지 않았지만 네. 이제 가속도가 붙는 구간이라는 아직 위험한 구간은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전세 월세 전환 등에 따른 각종 주거 비용의 절감이라든가 네.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전세 보유에 따른 리스크들 이런 걸 해지하기 위한 흐름들이 작년까지의 주된 흐름이었다고 저희는 네, 그렇죠. 보는데 올해 들어서서는 이제 수익을 노리고 더 가격의 상승을 생각하는 그런 매매가 특히 4월 이후에 부각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몇 달 동안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과열 국면에 이제 서서히 진입한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시기에는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나올 경우에 또 안정을 시킬 여지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뭐 더 간다 만다 꼭지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상승 탄력이 더 붙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서 저희들은 추가적 상승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정부 대응이 8월경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 기대를 또 하는 게 특히 주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을 받거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돼야 주식시장의 자금의 회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더 그런 걸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참 시장이 정말 뜨거워서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제가 집이 숏이어서 또 고민스- 상태입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빨리 롱 상태를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자기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집니다. 저 같은 네. 경우는 저희들 그 증권사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기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거우면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그렇죠.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죠. 네, 그래서 근데 부동산 아파트만 얘기했을 때 한 채 갖고 있는 거는 스퀘어 아닌가 포지션이 숏이 뭐 롱도 아니고 집이 없으니까 제 소유 집이 없으니까 숏이죠. 집이 없으면 숏이고 집 한 채 있는 거는 내가 봐서는 스퀘어죠. 스퀘어고 네. 근데 그 집이 예를 들면 자기가 더 규모를 키우고 싶은 정도 사이즈면은 숏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 정도면은 자기가 충분히 그냥 살만한 집이다라고 그럼 스퀘어가 될 뭐 그런 거고. 혹시 그 트레이딩 하시던 분이랑 표현이 시어스케어롱 그렇죠.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은 전 집이 빨리 폰지 상태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몇 채 갖고 계시길래 몇 채 갖고 있지는 않고요. 하여튼 1점 몇 채쯤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네, 나머지 1점 소수점 이하를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부럽습니다. 그래봐야 두 채가 안 돼요. 소수점 이하예요. 그래 다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집을 이게 좀 큰 데로 지금 옮겨 탈라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상태예요, 사실은. 뭐 어쨌든 자 이제 BOJ 우리 또 얘기 잠깐 안 할 수는 없는데 BOJ는 사실 요즘 별로
대세 지장 없는 동네가 그런 것 됐어요, 같습니다. 그죠? 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현재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거죠, 일본은. 그 수밖에 없잖아요. 구로다 퇴임까지는 네. 별 변화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팅에서 그 QQE 축소 이야기는 아예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오늘 미팅에서도 뭐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이고 거기에 더해서 2018년도에 물가 상승 목표 2% 달성을 예상을 했다가 그걸 1년 늦췄더라고요. 네. 2019년 달성으로 예상을 늦춰놨더라고요. 뭐 그런 걸로 봐서는 뭐 적어도 향후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에는 꼼짝 안 하지 않을까. 재미가 없을 거다. 예. 제가 요즘 하도 엔화가 네. 관심 바뀌어가지고 예. 현재 엔화 한 일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 한 115 근처 갔다가 지금 111엔대로 최근 이제 달러 약세 흐름에 같이 왔는데 뭐 유로나 뭐 호주 달러 뭐 이런 애들 움직임에 비해서 우리 원화에 비해서도 오히려 달러엔이 지금 제일 오히려 더 적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 모든 중앙은행들이 지금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고 네, 네. 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늘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을 좀 희화화하든지 아니면 좀 빈정대면서 왔습니다만 이렇게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그래도 그 뱅커들로서 특히 센트럴 뱅크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해온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학자적 양심 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워낙 다급하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거기다가 양적 완화라고 하는 자기들 말로는 비전통적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본능적으로 이거 안 맞거든요. 네. 안 맞는 사람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 좋을 때 별 탈 없을 때 경기도 그만 살아나는 듯 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든 좀 기준금리 같은 것도 좀 올려놔야겠고 올리고 싶은데 보니까 이게 로직이 안 맞고 예를 들면 뭐 유가가 팍팍 튄다든지 뭐 CPI나 근원 CPI 같은 게 뭐 자기들 말하는 2%에 막 연간 올라가지고 이런 게 아닌데 하려니까 말이 자꾸 꼬이는 거죠. 네. 말이 말이 자꾸 꼬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일 막막한 게 구르다입니다. 남들은 어쨌거나 연준이 먼저 앞장섰고 뭐 영란은행, ECB 할 것 없이 말씀하신 뭐 호주은행 할 거 다 왔는데 지만 나만 신경 꺼줘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가 뭐 그 QQE 처음 들고 나올 때 판때기에다가 뭐 연내 보는 통화 2년 만에 2배 해서 뭐 2% 둘둘 썼다가 뭐 그거 뭐시 2년 못 기다리고 1년 반 만에 또 30점 뭐 이렇게 들고 왔다가 그 다음에 판때기를 들고 오는 게 4가 적혀야 되는데 이게 동양 정서에 안 맞으니까 그때부터 가만히 있다가 YCC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네. 10년물 JGB 무조건 0.1% 못 넘게 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사실 그때부터 구르다는 뭐 손목 발목 다 나갔죠. 격투기 선수가 손목 발목이 다 나갔으면 할 수 있는 건 그냥 빙빙 돌면서 공만 울려야 되는 겁니다. 공 올릴 때까지 공 올릴 때까지 그냥 빙빙 돌아야 되는 거예요. 피해다니고. 예. 그거다가 뭐 혼다 S로부터 해서 아베 측근들이 쟤 잘라야 된다. 뭐 쟤 이제 뭐 얘기한다고 해서 시장이 놀라는 것도 아니고 서프라이즈도 안 통하고 더 나올 것도 없고 그동안 그렇게 몇 개 나봤자 된 것도 없고 뿐 아니라 자기의 임명권자인 아베가 지난번 뭐 도쿄도 의회에서 코피 터지면서 지금 다음에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을까가 불분명해지니까 브로다로서는 입 꾹 다물고 있어야죠 뭐. 알겠습니다. 또 결국 끝은 또 이제 음모론으로. 음모론이 아니고 또 빈정돼 버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네. 자, 그럼 뭐 그 원예는 그냥 한 1000 정도 계속 그 정도인 거죠? 최근엔 굉장히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9.9 정도가 그러니까 990원 정도가 바닥 정도였었고요. 위쪽으로 뭐 1050 정도가 최근에 탑. 굉장히 최근에 보기 드물게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한 일이면 일본 놀러 갈 만하겠네요. 그래서 1400 갔었잖아요 한동안, 그죠? 금융위기 직후에 갔었죠. 금융위기 직후에 1400, 1400, 1500을 갔었죠. 그렇게 갔었죠. 그때에 비하면 뭐 지금 아주 준수한 수준.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꼭 챙겨봐야 되는 뭐 이슈나 주제나 뭐 통계나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전체 빅데이터들이 지난주랑 소매 판매까지 다 나와버려가지고 다 나와버렸죠? 건설 통계들 정도 말고는 특별한 통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